탈북한 한 여성이 다시 월북했다는 소식에 북한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6세, 꽃다운 나이에 국경을 넘어 도망친 후 불과 몇 년 뒤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왜 목숨 걸고 넘어왔으면서 전 재산까지 털어 다시 월북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수용소에 끌려가더라도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남한의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여성의 생존을 건 투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강선아입니다. 함경도 두만강 근처 국경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겨울이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배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밥 대신 옥수수죽을 떠먹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얀 쌀밥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래도 저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왔습니다. 1999년 겨울, 저는 16살이었어요. 마을에 열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어요. 약국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장마당에서 파는 해열제는 가짜라는 소문만 무성했죠. 그런데 제 9살 남동생 민혁이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서 의식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민혁이 이마를 식혀주며 울고 계셨죠. 선아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동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연변에 사는 외삼촌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체온계, 해열제, 소독약 챙겨놨다. 사흘만 건너와 가져가거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웃집 배터리 TV로 몰래 본 남한 드라마 허준의 한 장면이었어요. 주인공이 말했죠. 살릴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약만 챙겨서 사흘 뒤에 돌아오자.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1999년은 아직 중국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기 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보초 교대 시간을 훤히 알고 있었고 마을 아이들은 초소의 삼촌들과도 안면이 있었죠. 여울목을 잠시 건넜다가 돌아오는 일은 무모한 탈출이 아니라 급한 심부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사흘이면 돼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혁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은 저와 똑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6살 겨울, 아픈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약을 미리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선아야, 이것들 가지고 빨리 돌아가거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민혁이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제가 국경을 건넌 시기가 하필이면 북한 인구조사와 겹쳤던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아야, 지금 돌아오면 잡혀간다. 거기서 기다려라. 동생은 천만다행으로 이웃으로부터 약을 얻어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였죠. 동네에서는 인구조사에 빠진 저를 두고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탈북했다는 소문, 나이 많은 중국인 부자한테 팔려갔다는 소문까지요. 가족들은 이런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 실종 신고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었어요. 결국 1년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잠깐의 심부름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탈북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과는 뜻하지 않게 생이별이 시작됐습니다. 단지 동생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가족과 헤어진 채 중국에 남게 된 저는 처음엔 외삼촌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하게 1년 동안 저를 돌봐주시며 많이 도와주셨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17살인 제가 독립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은 저를 결혼시키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선아야, 내가 너무 어려서 나이를 5살 올려서 22살로 해뒀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거라. 외삼촌은 제 나이를 5살 높여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연변 지역의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이제 북한의 가족은 잊으시오. 우리가 새 가족이니 우리한테 헌신해야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을 잊으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가족 때문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외삼촌과 외삼촌 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저는 몰래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몸에 입은 옷과 조금의 돈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밤길을 달려 외삼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이 부러터지고 갈라졌습니다. 손톱 밑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도 계속 일해야 했어요. 식당에서 쫓겨나면 공장으로 갔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청을 찢을 듯 했고 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기계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 꿈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중국어를 익혀야 했고 중국 드라마 보면서 대사를 받아 적었습니다. 발음을 흉내내고 한자를 공책에 빼곡히 써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했지만 계속 따라하다 보니 점점 늘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그런지 언어 습득이 빨랐어요. 드라마 속 배우들의 억양을 그대로 흉내내며 연습했죠. 몇 달이 지나니 중국인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중국인 수준으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19살이 되던 해,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선족 이름의 신분증을 샀습니다. 그걸로 중소무역회사 사무직에 들어갔어요. 면접에서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보여줬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한 발 나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 오후 3시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중국 공안 2명이 들어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선화, 따라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밀고로 탈북자 혐의로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동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공안차에 태워져 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로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죠.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내리쬐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공안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신분증 내놔, 빨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선족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공안이 확대경까지 꺼내서 구석구석 뜯어봤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신문 소리내서 읽어봐. 발음 하나하나 정확히. 공안이 중국어 신문을 제 앞에 탁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독학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유창한 중국어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좋아. 이번엔 우리가 말하는 거 받아 써봐. 공안이 중국어로 문장을 불러주니 저는 한자로 정확하게 받았었어요. 그동안 공책에 빼곡히 써가며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공안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안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일성 생일이 언제인지 말해봐. 완전히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세뇌교육으로 저도 모르게 대답할 뻔했어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질문이니까요. 4월 15일이라고 대답하는 순간 저는 탈북자라는 게 들통날게 뻔했습니다. 공안의 매서운 눈빛이 제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김일성이 누구예요? 그 순간 공안의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조사실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발력으로 위기를 모면한 순간이었죠.
정말 모르나?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조선족이라면 김일성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장시간 신문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물어보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선족 신분을 고수했습니다. 드디어 공안이 지쳤는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보가 잘못된 것 같다. 죽음의 문이라 불리던 그 경찰서에서 저는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었어요. 그동안 독학으로 갈고 닦은 실력이 목숨을 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저를 각성시켰어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또 누가 저를 신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 루트를 조사했어요. 돈도 모으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21세가 되던 해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국정원 앞에 나아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너무 완벽했던 탓일까요? 한국 당국은 오히려 저를 의심했습니다. 탈북민인 척하고 한국으로 위장 입국하려는 조선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인천공항 상주 국정원 요원이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끝없는 신문이 시작됐어요. 중국 공안 조사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문관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북한 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함경도 국경 마을이고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이 길로에서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제가 그린 지도를 보며 신문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조선족들도 북한 지리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서만 쓰는 방언과 생활 용어들을 줄줄이 말해줬어요. 북한 학교에서 배운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신문관들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의 인민반장 이름, 학교 담임선생님 이름, 심지어 어린 시절 친구들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북한의 배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김일성 초상화가 집 어디에 걸려 있었는지, 아침마다 하는 체조 동작은 어떤 건지까지 세세하게 질문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신 마을 상황은 어땠습니까? 장마당에서 뭘 팔았고 누구한테 샀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했어요.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신문관들은 제 답변을 녹음하고 기록하며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신문관이 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눈은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조작할 수는 없어. 또 다른 신문관이 덧붙였어요. 북한 방언 발음도 완벽하고 생활상 묘사도 너무 사실적입니다. 조선족이 꾸며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결국 재입국이 허락되고 정식 보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핫도그, 버스카드 같은 외래어 하나에도 당황했어요.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때로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주고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해줬습니다. 하나원 교육에서는 은행 계좌 여는 법부터 교통카드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장을 보러 함께 가주며 생활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경찰의 한마디였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법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도구였는데 여기서는 법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 편이라는 걸요. 한국 정착 4년째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리고 와. 죽기 전에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원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 선배를 통해 국경전화 브로커를 붙였습니다. 브로커가 중국 휴대폰을 산골까지 들여보내면 밤마다 어머니와 산등성이에서 2, 3분씩 통화할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천아야, 정말 내가 맞니? 8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저 상하이에 있어요. 여기 생활이 정말 좋아요. 엄마도 민혁이도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는 상하이에 있다는 암호로 말하며 위치와 신분을 숨겼습니다. 나만 서울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도청당할까 봐서요. 어머니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탈북 암시를 아시는 듯했지만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하다. 그냥 여기서 늙어 죽겠다. 하지만 저는 간곡히 매달렸어요. 엄마, 민혁이한테 단 한 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복된 통화 끝에 결국 어머니는 힘겹게 탈북을 결심하셨고 합류 날짜가 정해졌어요. 어머니 설득이 완료된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를 접촉했어요. 브로커 비용만 해도 엄청났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몇 달간 치밀하게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을 구해올 시간이었어요. 2008년 제가 25살 때 드디어 가족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중국 접경 장백현으로 들어갔습니다. 9년 만에 돌아온 국경 지역이었죠. 현지 브로커와 장마당 정보망을 총동원해 검문 시간표와 이동 경로를 손에 넣었어요. 국경 경비가 언제 교대하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모든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민혁이가 국경을 넘었어요. 9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민혁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호응하고 몇 마디 인사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건 사치였어요. 9년 만에 만난 가족과 눈빛만 교환하고 바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한 곳에 머물면 위험했거든요. 저희는 장백에서 심양으로 향하는 2층 버스에 올랐습니다. 긴 이동이 시작됐어요. 버스 안에는 중국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세 가족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멈췄어요.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다.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필 대대적인 검문에 걸린 거였어요. 무장한 병사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완전 무장 차림이었어요. 총을 들고 좌석을 하나씩 훑으며 의심스러운 사람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민혁이는 중국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들키면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때 병사의 시선이 민혁에게 꽂혔어요. 차 안을 둘러보니 성인 남자는 민혁이가 유일했습니다. 병사가 민혁을 노리듯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버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가 민혁 앞에 서더니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장희민. 병사가 신분증에 적힌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민혁이는 그게 자기 이름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야, 장희민, 대답 안 해? 병사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민혁이는 여전히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해요. 제가 중국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도 재빨리 눈치채고 벙어리 연기에 압세하셨어요. 손짓 발짓으로 민혁이가 말을 못한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 버스에 벙어리가 2명이나 있다고? 이상하네. 병사의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해졌어요. 믿지 못한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긴장된 순간 병사가 앞쪽으로 가서 버스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저 사람들 정말 벙어리 맞습니까? 그때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버스 탔을 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천만다행이었어요. 버스 기사가 저희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병사는 끝내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는지 발길을 돌렸어요. 다른 승객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병사가 버스에서 내리자 차 안은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스 안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니와 민혁이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9년 만에 만난 저희 가족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대화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날 버스 안의 침묵이 저희 가족을 살린 거였어요. 국경은 하나의 선이었지만 사람 사는 마음만은 그 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검문을 무사히 통과한 저희는 심양을 거쳐 본격적인 탈출 루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였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경유해야 했거든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걸어서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어하셨고 민혁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라오스 경찰에 붙잡히면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밤중에 정글길을 걸어서 태국 국경으로 향했어요. 벌레 소리, 동물 울음소리가 무섭게 들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탈북민을 한국으로 송환해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한국에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와 민혁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태국 당국에 자수한 후 몇 주간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6세의 동생 약을 구하러 갔다가 의도치 않게 탈북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였어요.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혼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족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공항에서 새 가족은 함께 첫 숨을 몰아쉬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국정원 절차와 하나원 교육을 어머니와 민혁이 곁에서 손수 도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가족이 조금이라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초반에는 불안도 컸습니다. 북한 당국은 저를 납치범이자 반역자로 몰았거든요. 가족을 납치해서 남한으로 끌고 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어요. 강선아를 체포하라. 어머니와 동생을 납치한 반역자다. 이런 식의 협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북한에서 공작원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찰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들었던 말이지만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들으니 더욱 든든했어요. 어머니와 민혁이는 보호시설에서 건강검진과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북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지병들을 무료로 치료받으셨어요. 선아야, 여기 정말 좋구나. 병원비도 거의 안 받네. 어머니가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혁이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꿈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민혁이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9살 때 고열로 죽어가던 동생이 이제는 꿈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 있었거든요. 드디어 저희 가족은 모두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과 재회한 후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데 남한에서는 법이 사람을 지켜줄까요? 북한에서 제가 목격한 법이란 곧 통제와 공포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신고당했어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본 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억울한 이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경찰이 밤길을 지켜주고 법원이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여긴 대한민국이니 걱정 마세요.
한국 경찰이 해준 그 한마디가 계속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다. 이 나라의 법으로 내 민족을 지켜내겠다. 그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원 통역 봉사부터 시작했어요. 막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들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료 법률 상담 현장도 따라다니며 기록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의뢰인을 도와주는지,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돈도 안 되는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 한국어는 이미 유창했고 영어까지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저는 습득이 빨랐어요. 그 다음으로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9년 26세에 법과대학에 입학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공부할수록 재미있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을 배우면서 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인지 알게 됐어요.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공부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권리들이 여기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었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편견도 있었지만 성적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에는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더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 33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16세에 가족과 헤어져서 여기까지 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로펌 대신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수도 명예도 크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탈북민과 난민들 관련 서류 더미가 제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새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저는 곧장 현장에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살릴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 16세 추운 겨울 함경도에서 허준 드라마에서 들었던 그 대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허준이 의술로 백성을 살렸듯이 저는 법으로 제 민족을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권 변호사 초년 시절부터 쌓아온 수많은 사건 경험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주말에도 의뢰인들을 만나며 현장을 뛰어다녔어요. 수년간의 헌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협 인권재단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무겁지만 동시에 제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과거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이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구하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된 거였거든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저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과 연계의 정착 법률 지원과 아카데미 상담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막 나온 청년들에게 주민등록증 쓰는 법부터 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이 당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전해주고 있어요. 세미나와 증언집을 통해 북한 인권 탄압 실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만 알려졌지만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됐어요. 어느 날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발표 요청을 받은 거였어요. 뉴욕과 제네바에서 제 경험을 증언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서는 순간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16살 때 약 한 봉지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의 진실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발표했어요. 현장 사건 변론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성년 탈북 청소년을 도운 사건이었어요. 그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 한국에 와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그 청소년이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강연을 마칠 때면 항상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해요. 저도 했으니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16살의 가족과 생이별하고 25살까지 홀로 버텨낸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끝내 어머니와 동생을 품에 안아낸 불굴의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질문했어요. 변호사님, 힘들 때는 어떻게 견디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나라가 저를 지켜줬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5년 현재, 저 강선하는 법정과 강단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하는 변호사로 서 있습니다. 옥수수죽으로 허기를 달래던 함경도 국경의 소녀가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의로 약자를 지키고 있어요. 북한 땅에서 지켜내지 못했던 가족을 여기서 끝내 지켜냈듯이 이제는 조국 대한민국이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다짐합니다. 겨울 두만강을 건널 때 품었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후배 탈북민들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내 살아남았고 이제는 제 민족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에서 꽃피운 한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